3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장부 작성 및 성실 신고 의무, 기장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입법 공백 사태가 1년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오후 조세 소위를 열고 변호사 기장대리 허용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의견 청취가 조세 소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단체는 수뇌부가 총출동해 총력전을 펼쳤고, 세무사 단체는 560일 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현장을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주세요라는 팻말을 든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의 기장대리 허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562일째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입법 공백이 벌써 44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권익도 보호되지 않고 국민들의 권익 또한 이렇게 보호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세 소위와 국회의원님들께 저희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변호사가 세무 관련한 업무 소송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회계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들에게 장부 작성 같은 기장대리 업무까지 허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세무사 단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오늘 1인 시위엔 특히 지난 3일 세무사 시험 합격증을 손에 쥔 새내기 세무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수 세무사는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얻고도 정작 정식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3년 준비하면서 세무사가 겨우 됐는데 지금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입법 공백이 441일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세무사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이 안 돼서 상당히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많이 불안하고. 오후 2시 헌법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기재위 조세 소위 개의를 앞두고 변호사 단체에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세무변호사 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은 변협 수석 부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 수뇌부들이 국회로 총출동했습니다. 이종엽 변협회장 등은 변협 차원에서 총력전을 전개해 변호사 기장대리 허용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법안 통과에 강력히 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과 관련된 직역을 제한하는 이러한 입법 시도들은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세무사 자격에 있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의 기본인 기장대리를 제한하는 법안은 여러모로 봐도 위헌으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 단체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위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안 자체가 헌재 판결에 사실 배치되는 양경숙 의원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지난주에 그 긴급 자담회를 열어서 헌재나 아니면 법무부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아주 크다는 그 결론을. 그래도 만에 하나 양경숙 의원안이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기재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모든 과정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까지를 입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등록은 받아주되 기장대리 업무는 제한해야 한다는 세무사 단체의 의견과 제한 없이 허가해야 한다는 변호사 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입법 공백 사태가 1년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위 조세 소위가 오늘 헌법 전문가들을 불러 관련 의견을 청취한 건데, 오늘 조세 소위엔 변호사단체 추천 2인과 세무사단체 추천 2인,
모두 4명의 헌법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헌재 결정 취지와 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적법성 평가, 변호사의 기장대리 업무 제한 위헌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법안 저지와 통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네, 3살 난 딸을 집에 버려두고 이사를 해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아이의 친모가 22살 엄마가 아닌 48살 외할머니로 밝혀진 정말로 엽기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구미 3세 여아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프로그램 SNS에 제보를 기다린다며 73년생인 외할머니 성모 씨의 얼굴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석 씨의 딸이 낳은 딸, 그러니까 손녀는 그런데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석 씨 등에 대한 처벌 가능성, 적용 가능한 혐의 등을 짚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지 한참 지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빈집에 내버려두고 이사한 엄마 2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어머니 김 씨가 아닌 김 씨의 어머니 성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딸의 딸, 외손녀가 사실은 자신의 친딸이었고 애초 엄마로 알려진 김 씨와 숨진 3세 여아는 모녀 관계가 아닌 자매로 밝혀진 겁니다. 국가수도 DNA 검사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4차례나 확인을 거듭했을 정도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가수에서 4번이나 DNA 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정도라고 하면은 경찰은 일단 남편의 아이가 아닌 외도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한 외할머니 석 씨가 자신이 낳은 딸과 비슷한 시기 자신의 딸 김 씨가 낳은 딸, 즉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석 씨가 자신의 딸이 낳은 여아, 즉 손녀를 어디론가 납치해 빼돌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우선 적용해 석 씨를 구속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죠. 그러니까 결국 딸 아기를 납치했다는 거잖아요. 약취 유인은 납치했다는 거니까 자기 첫째 딸의 딸, 그러니까 손녀를 납치해서 어딘가 뒀다는 그걸로 지금 구속된 거거든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석 씨는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석 씨의 딸 김 씨도 숨진 아이가 자기 딸인지 알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석 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자신의 딸인 김 씨에게 결과적으로 맡긴 행위 자체와 관련해선 딱히 형사처벌 관련해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법무법인 승인 김영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 본인의 친딸이라고 밝혀진 그 죽은 아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본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친딸의 딸인 것처럼 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유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기에 대한 부분에 죄책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동학대나 방임, 유기 등 혐의 적용이 어렵다면 손녀로 둔갑시킨 자신의 3살 딸이 숨진 데 대해 김 씨와 함께 석 씨에 대해서도 살인죄 공범이나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석 씨는 딸인 김 씨가 아이를 빈집에 유기하고 이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텐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결국 관건입니다. 만약에 그 딸이 이사를 갈 때 그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력 지금으로서는 지금 살인죄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살인죄 공범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향후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막을 좀 밝혀봐야 돼요. 무엇보다 수사의 최대 관건은 사라진 김 씨의 딸, 즉 석 씨의 진짜 외손녀의 소재와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재와 사망 여부가 확인되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생사 여부에 따라 당연히 석 씨에게 살인죄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당장 아이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석 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 같은 건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등 현재까지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신생아라는 특징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 이 부분은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DNA 검사 결과나 여러 정황상 석 씨가 자신의 손녀를 어디론가 빼돌렸을 것이란 강한 의심과 추정이 들지만 DNA 검사 결과는 범죄의 단서이지 그 자체가 범죄의 증거는 아니라는 게 최진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DNA가 다르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범행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범행의 동기를 그걸 가지고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인 것이지 DNA가 모든 걸 범죄 행위까지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아이의 소재가 끝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생사 여부나 현재 상황 등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일종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처럼 사건은 미궁에 빠지며 결국 장기 미제로 남고 사라진 아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물을 수 없다. 예, 누구한테도 물을 수 없다. 결국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이가 실종되는 상황인 것이지 이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석 씨와 김 씨를 흔들어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지 등 경찰이 얼마나 수사 역량을 발휘하는지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법조인들은 그러면서 선의로 아이의 출산을 돕거나 아이를 맡아 기른 등의 경우엔 처벌과 아무 상관없다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장애 비아냥 발언이 촉발한 살인 미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2살 조모 씨는 소아마비로 왼 다리를 저는 3급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아내 민모 씨는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조 씨는 이를 아주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2020년 9월 14일 저녁 7시쯤 조 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 부근 벤치에서 아내가 53살 강모 씨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 씨는 아내에게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아내는 조 씨의 말을 거부했고 같이 술을 마시던 강모 씨는 조 씨의 아내를 두둔하며 조 씨가 다리를 저는 것을 비하하는 등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모욕감과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일단 그 자리를 떠난 조 씨는 외출해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아내와 강 씨 등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이에 조 씨는 집에 가서 식칼과 여기에 총 길이 23cm, 날 길이 6cm짜리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공원으로 가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있던 51살 박모 씨의 복부를 식칼로 찔렀습니다. 박 씨는 복부에 식칼이 꽂힌 채로 조 씨를 피해 도망을 갔고 조 씨는 이에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자신을 조롱했던 강 씨의 얼굴과 뒷목 등을 수차례 베었습니다. 이 과정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삽시간에 벌어진 아비 교환에 깜짝 놀란 아내가 뜯어 말리고 먼저 도망간 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더 큰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조항 적용을 받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식칼에 찔린 박 씨는 대장까지 찔렸고 얼굴과 목 부위에 자상을 당한 강 씨는 바로 응급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험했을 만큼 출혈이 심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장애에 대한 모욕감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 민 씨도 그렇고 조 씨의 장애를 비아냥댄 사람들도 그렇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조 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술이 부른 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항상 교과서나 책에 쓰인 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더욱 그게 화든 뭐든 마음 다스림과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인들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LH 신도시 부동산 투기 논란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이에 대해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특검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낙태 시술이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0억 원 가까이 뜯어낸 기획부동산 업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가능성이 없고 자신이 소유권조차 가지지 못한 땅을 다수에게 판매해 피해를 줘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3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